노비에서 종삼품 대호군까지 올라간 천재, 그리고 갑자기 사라지다. 1442년 3월, 어느 봄날, 세종대왕이 온천 치료를 위해 이천으로 떠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임금이 타실 가마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종이 가마에 오르기도 전에 그 가마가 갑자기 부서져 버렸습니다. 쩍 나무가 갈라지는 소리와 함께 가마의 한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행히 세종은 아직 타지 않았기에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것은 불경죄다. 임금님의 가마를 만들면서 어찌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사헌부에서 탄핵이 시작되었습니다. 가마 제작을 감독한 사람은 바로 대호군 장영실이었습니다. 노비 출신에서 종삼품까지 올라간 조선 최고의 과학자 장영실. 그는 결국 파직되었고 그날 이후 역사 기록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종대왕이 그토록 아끼던 천재 과학자가 가마 하나 부서진 일로 영원히 사라진다는 것이 말입니다.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정말 단순한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숨겨진 음모가 있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은 장영실이라는 이름을 완전히 다르게 보게 되실 것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디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장영실의 파란만장한 삶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장영실의 출생연도조차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1390년경으로 추정될 뿐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그의 신분 때문이었습니다. 세종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사직 장영실은 그 아비가 본래 원나라의 소주 항주 사람이고 어미는 기생이었는데 공교한 솜씨가 보통 사람의 뛰어남으로 태종께서 보호하시었고 나도 역시 이를 아낀다. 아버지는 원나라에서 귀화한 사람이었습니다. 일설에는 원나라 고위 관료였던 장성이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동래연의 기생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신분제도는 엄격했습니다. 종모법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천민이면 아버지가 누구든 상관없이 자식도 천민이 되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영실은 태어나자마자 자동으로 동래연의 관노가 되었습니다. 노비의 자식은 노비. 이것이 조선의 철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영실은 평범한 노비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귀화인 고위 관료였기에 어린 시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중에 보여준 그 놀라운 과학 지식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장영실은 손재주가 남달랐습니다. 어려서부터 무엇이든 뚝딱 만들어냈습니다. 부러진 농기구를 고치고 망가진 무기를 수리했습니다. 철을 다루는 솜씨가 특히 뛰어났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장영실의 인생을 바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400년 영남 지방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농사를 망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장영실이 나섰습니다. 강물을 끌어들이는 수로를 만든 것입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가뭄을 해결한 공로로 장영실은 동네 현감으로부터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한양까지 들어갔습니다. 태종이 전국에 인재를 모집한다는 교지를 내렸습니다. 신분을 따지지 않고 재주 있는 사람은 모두 한양으로 올라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동네 현감은 장영실을 청거했습니다. 이렇게 장영실은 한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노비 신분이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장영실은 주자소에 배치되었습니다. 주자소는 금속 활자를 만드는 곳이었지요. 거기서 장영실의 재주가 빛을 발했습니다. 그 무렵 세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1418년의 일입니다. 세종은 아버지 태종과는 달랐습니다.
학문을 사랑하고 백성을 아끼는 임금이었습니다. 특히 과학기술에 큰 관심이 있었지요. 세종은 장영실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만나보고 싶어 했습니다. 내가 장영실이냐? 예, 전하. 손재주가 좋다고 들었다. 내게 필요한 사람이다. 세종은 장영실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었습니다. 바로 천문기구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왕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하늘을 관측하는 것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정확한 계절을 알아야 했고, 그러려면 천문을 연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에는 제대로 된 천문기구가 없었습니다. 세종은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장영실을 명나라에 보내라. 천문기구를 배워오게 하라. 1421년 장영실은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노비 신분으로 외국 유학을 가다니 전대미문의 일이었습니다. 조정의 양반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노비 따위를 어찌 중국에 보낸단 말인가. 전하께서 미쳤구나. 하지만 세종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재능이 있으면 신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세종의 철학이었습니다. 명나라에 도착한 장영실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천문기구는 국가 기밀이었습니다. 외국인이 함부로 볼 수 없었지요. 관상대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었고 궁궐의 물시계는 구경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영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북경의 유리창 거리를 찾았습니다. 세계 각국의 책과 물건이 모이는 곳이었지요. 거기서 장영실은 천문학 책들을 구했습니다. 그림을 보고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1년 뒤 장영실은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세종은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장영실을 노비에서 해방시키고 상의원 별좌에 임명하노라. 1423년의 일입니다. 장영실은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 정오품 관리가 되었습니다.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노비를 관리로 임명하다니, 이는 조상의 법도를 어지럽히는 일입니다. 사원부에서 거세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단호했습니다. 재주가 있는 자를 쓰는 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다. 신분이 무슨 상관인가. 황희정승도 세종을 거들었습니다. 태종 때 기민이라는 자가 평양의 관노였으나 날래고 용맹하여 호군에 제수된 적이 있습니다. 장영실만 안 된다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장영실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유인이 된 장영실은 놀라운 속도로 발명품을 쏟아냈습니다. 1424년 첫 물시계를 완성했습니다. 공로를 인정받아 정오품 행사직으로 승진했습니다. 1432년 간이대를 만들었습니다. 조선 최초의 천문 관측대였습니다. 하늘의 움직임을 정확히 관측할 수 있게 되었지요. 1433년 혼천이를 완성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의 움직임을 읽을 수 있는 기구였습니다. 이 공로로 정사품 호군에 올랐습니다. 1434년 장영실의 최고 걸작이 탄생했습니다. 바로 자경루였습니다. 자경루는 단순한 물시계가 아니었습니다. 물의 힘으로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자동 시보 장치였습니다. 정해진 시각이 되면 인형이 움직이고 종과 북과 징이 저절로 울렸습니다. 당시 중국이나 아라비아에도 물시계가 있었지만 장영실의 자경루만큼 정교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 증거로 장영실이 죽은 후 자경루가 고장났을 때 100년 동안 고칠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세종은 기뻐하며 장영실을 종3품 대호군으로 승진시켰습니다. 노비에서 종3품까지. 이것은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장영실의 발명은 계속되었습니다. 앙부일구, 하늘을 향한 가마솥 모양의 해시계였습니다. 종묘 앞과 해정교에 설치하여 모든 백성이 시간을 알 수 있게 했습니다. 규표, 태양의 그림자 길이를 재서 절기를 아는 기구였습니다. 측우기, 비의 양을 재는 기구였습니다. 세계 최초의 우량계였지요.
수표, 한강과 청계천의 수위를 재는 기구였습니다. 홍수와 가뭄을 미리 알 수 있었지요. 옥루, 하늘의 움직임을 자동으로 보여주는 천문시계였습니다. 흠경각이라는 전각을 새로 지어 그 안에 설치했습니다. 갑인자, 금속 활자 제작에도 참여했습니다. 20만 자가 넘는 활자를 만들어 책을 대량 인쇄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18년 동안 만들어냈습니다. 장영실은 그야말로 천재였습니다. 세종은 장영실을 끔찍이 아꼈습니다. 신하들이 뭐라 해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장영실은 시대를 위해 태어난 인물이다. 서거정이 나중에 필원잡기에 남긴 말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조정의 양반들은 장영실을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노비 출신 주제에 종삼품까지 올라 임금과 가까이 지낸다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저자가 아무리 재주가 있다 한들 신분은 신분이지 않은가. 임금께서 너무 편애하신다. 기회만 있으면 저자를 끌어내려야 한다. 양반들은 장영실을 견제했습니다. 끊임없이 흠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기회가 왔습니다. 1442년 3월 세종이 온천치료차 이천으로 가려 했습니다. 세종은 당뇨병과 각종 성인병으로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의원들이 온천욕을 권했지요. 출발하는 날 임금이 탈 가마가 준비되었습니다. 장영실이 제작을 감독한 가마였습니다. 그런데 세종이 가마에 오르기도 전에 가마가 갑자기 부서져 버렸습니다. 사헌부가 즉시 탄핵에 나섰습니다. 이는 불경죄입니다. 임금의 안위와 관련된 일이니 장영실을 비롯한 모든 참여자를 파직하고 곤장을 쳐야 합니다. 세종은 난처했습니다. 장영실을 구하고 싶었지만 불경죄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조정 전체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결국 세종은 어쩔 수 없이 장영실을 파직시켰습니다. 다만 곤장은 면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장영실은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실록에도 어떤 기록에도 장영실의 이름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언제 죽었는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18년 동안 수십 가지 발명품을 만들어낸 천재가 가마 하나 부서진 일로 영원히 사라진다는 것이 말입니다. 더구나 세종은 다치지도 않았습니다. 가마에 타기도 전에 부서졌으니까요. 그런데도 불경죄로 파직당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단순한 사고였을까? 아니면 계획된 음모였을까? 몇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양반 관료들의 조직적인 음해였을 가능성입니다. 장영실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양반들이 의도적으로 가마를 약하게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지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일제히 탄핵에 나선 것이지요. 실제로 가마 하나 부서진 것으로 종 3품 대신을 파직시키는 것은 지나친 처벌이었습니다. 역사상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둘째, 명나라의 견제였을 가능성입니다. 장영실의 발명품들로 인해 조선의 과학기술이 명나라를 따라잡고 있었습니다. 명나라는 이를 경계했을 것입니다. 명나라의 압력으로 장영실을 제거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셋째, 세종 자신이 장영실을 보호하기 위해 숨겼을 가능성입니다. 조정의 압력이 너무 세서 장영실이 위험했을 수 있습니다. 세종이 형식적으로 파직시킨 뒤 몰래 다른 곳에 숨겨서 계속 연구를 하게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넷째, 장영실 자신이 모든 것에 지쳐 스스로 떠났을 가능성입니다. 노비 출신이라는 낙인, 끊임없는 견제와 시기, 엄청난 업무 스트레스, 이 모든 것이 장영실을 지치게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용히 살기로 결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진실일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장영실의 갑작스러운 실종이 조선의 과학기술 발전에 큰 타격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장영실이 사라진 후
조선의 과학기술은 정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자경루가 고장났지만 100년 동안 고칠 사람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발명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장영실이 계속 활동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조선의 과학기술은 어느 수준까지 발전했을까요? 세종은 장영실을 잃은 후 몹시 슬퍼했다고 합니다. 말년에 시력을 거의 잃고 온몸이 아팠지만 장영실에 대한 그리움만은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장영실을 기억합니다. IR 신뚜장 영실상이라는 상이 있습니다. 신기술을 개발한 과학자에게 주는 상이지요. 전국 곳곳에 장영실 동상이 서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장영실 본인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출생연도도 모르고 사망연도도 모르고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충청남도 아산시에 장영실의 가묘가 있기는 합니다. 아산 장시 문중에서 만든 것이지요. 하지만 실제 장영실이 그곳에 묻혀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2016년 KBS 드라마 장영실에서는 장영실이 절벽에서 투신 자살했다는 썰정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도 상상일 뿐 근거는 없습니다. 2019년 영화 천문에서는 명나라의 음모로 장영실이 제거당했다는 설정입니다. 이것도 상상입니다. 진실은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장영실은 신분의 벽을 뛰어넘어 자신의 재능을 펼친 위대한 과학자였다는 것입니다. 노비로 태어나 종삼품까지 올라간 사람. 조선 역사상 장영실이 유일합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만든 발명품들은 백성들의 삶을 실제로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있게 되었고, 농사를 제때 지을 수 있게 되었고, 홍수와 가뭄을 미리 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영실의 진짜 얼굴은 발명품 속에 남아 있습니다. 자경루, 앙부일구, 치국이, 이것들이 바로 장영실의 초상화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신분과 편견의 벽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학벌, 지역, 성별, 나이,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은 차별받습니다. 하지만 장영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진정한 능력 앞에서 신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재능과 노력만 있다면 얼마든지 벽을 넘을 수 있다고. 물론 장영실에게는 세종이라는 훌륭한 리더가 있었습니다. 세종이 아니었다면 장영실은 평생 노비로 살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영실의 이야기는 리더에게도 교훈을 줍니다. 진정한 리더는 신분이나 배경을 보지 않고 능력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세종과 장영실,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조선의 과학기술을 꽃피웠습니다. 그리고 그 유산은 지금도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장영실이 어디서 어떻게 생을 마감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정신만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박물관에 가서 앙부일구를 보실 때 그것은 단순한 해시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분의 벽을 뛰어넘은 한 천재의 눈물과 땀이 담긴 작품입니다. 여러분이 치국이를 보실 때 그것은 단순한 빗물 재는 기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백성을 위해 헌신한 한 과학자의 마음이 담긴 선물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장영실의 이야기를 하면서 빠뜨릴 수 없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장영실이 만든 발명품들이 얼마나 정교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경루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물시계는 단순히 시간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이 일정한 속도로 흐르면 그 물의 무게로 기계장치가 작동합니다. 그러면 인형이 움직이고 종과 붓과 징이 순서대로 울립니다. 밤에는 경점이라는 시각체계를 사용했는데 초경부터 오경까지 5번 울립니다. 그리고 각 경마다
다시 5점으로 나누어 총 25번을 울립니다. 자경루는 이 모든 것을 자동으로 정확하게 해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기술인지 아십니까? 600년 전 기술로 이런 정밀한 자동장치를 만들었다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장영실이 죽은 후 자경루가 고장났는데 무려 100년 동안 고칠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1534년 중종 때에야 겨우 복원되었습니다. 그만큼 장영실의 기술은 당대 최고 수준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앙부일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그림자로 시간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한반도의 위도에 맞추어 설계되었고 24절기까지 표시되어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해의 높이가 달라지는 것까지 계산하여 만들었습니다. 치구기는 세계 최초의 표준화된 우량계입니다. 유럽에서 치구기와 비슷한 것이 나온 것은 200년이나 지난 후입니다. 장영실의 치구기는 전국에 똑같은 규격으로 설치되어 지역별 강우량을 비교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것은 현대 기상학의 기초가 되는 개념입니다. 혼천이는 더욱 놀랍습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천구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것을 3차원 모형으로 구현했습니다. 별자리의 위치, 황도와 적도의 관계, 이 모든 것이 정확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장영실은 단순히 손재주가 좋은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천문학, 수학, 물리학, 기계공학을 모두 이해한 진정한 과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천재가 왜 노비로 태어나야 했을까요? 만약 장영실이 양반 집안에서 태어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과거 시험을 보고 문과에 급제하여 문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책상 앞에 앉아 글이나 쓰다가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과학기술은 눈길도 주지 않았을 것이지요. 역설적이게도 장영실이 노비였기 때문에 오히려 과학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양반이라면 손으로 물건을 만드는 일을 천하게 여겼을 테니까요. 이것이 조선의 비극이기도 합니다. 실용적인 기술을 천하게 여기는 사회였기에 과학기술이 발전하기 어려웠습니다. 장영실 같은 천재가 있었지만 그를 계승할 후배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선 후기로 가면서 과학기술은 점점 뒤처졌습니다. 결국 19세기에 서양의 과학기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되었지요. 만약 장영실이 계속 활동할 수 있었다면, 그리고 장영실 같은 과학자들이 계속 배출되었다면, 조선의 역사는 달라졌을까요? 이것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가정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장영실의 갑작스러운 실종이 조선 과학사에 큰 손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종과 장영실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세종은 왜 그토록 장영실을 아꼈을까요? 단순히 능력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세종 자신도 신체적 약자였습니다. 어려서부터 몸이 약했고 왕이 된 후에는 과로로 온갖 병을 얻었습니다. 당뇨병, 고혈압, 피부병, 눈병, 말년에는 거의 실명 상태였습니다. 그런 세종에게 장영실은 어쩌면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약자지만 능력으로 인정받은 사람. 세종은 장영실에게서 자신을 보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의 정치 철학이기도 했습니다. 신분이나 배경이 아니라 능력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 이것이 세종이 꿈꾸던 나라였습니다. 한글을 만든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백성이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지요. 장영실을 중용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비라도 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조선 사회는 아직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양반들의 반발이 너무 심했습니다. 결국 세종도 장영실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어가사고 때 세종이 좀 더 강하게 장영실을 옹호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지만 그러면 세종 자신의 권위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왕도 신하들의 지지 없이는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없었습니다.
세종은 어쩔 수 없이 장영실을 버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것을 후회했을 것입니다. 장영실도 이해했을 것입니다. 세종이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장영실은 조용히 물러났을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세종을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가장 그럴듯한 시나리오입니다. 장영실은 파직된 후 조용히 어디론가 떠나서 평범한 사람으로 여생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쓸쓸히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추측일 뿐입니다. 진실은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장영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정신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과학기술 강국이 되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조선, 자동차, 여러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장영실 같은 선배 과학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당시에는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지만 그들의 정신은 면면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신분 때문에 차별받지 않습니다. 물론 아직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학벌이나 배경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조선시대보다는 훨씬 나아졌습니다. 장영실이 오늘날에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서울대 공대에 진학하여 교수가 되거나 대기업 연구소에서 일하거나 스타트업을 창업하여 성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벨상도 받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장영실은 600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52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박물관에 가시면 꼭 장영실의 발명품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경루, 앙부일구, 치국이. 이것들은 단순한 전시물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한 천재의 눈물과 땀, 그리고 좌절과 영광이 담긴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보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재능은 무엇인지, 여러분은 어떤 분야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신분이나 배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입니다. 장영실처럼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면 여러분도 역사에 이름을 남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계신 젊은 분들께 특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영실처럼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개의치 마십시오. 노비 출신이라고 무시당했던 장영실이 결국 역사에 길이 남는 위대한 과학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영실은 비록 역사에서 갑자기 사라졌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의 발명품들이 남아서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자경루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을 정확히 지켜라.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앙부일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태양을 따라 살아라.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지 마라. 치국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것도 정확히 측정하라. 그것이 큰 재난을 막는다. 이것이 장영실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통해 장영실이라는 인물을 새롭게 알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도 장영실의 정신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언제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